폐암 환자가 치료가 하나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 가지 치료가 잘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새로운 옵션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명이나 병기, 그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았다고 하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폐암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제 수술, 방사선, 약물,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수술이나 이제 방사선은 물론 주로는 이제 그 초기 암들 또는 이제 초기 중에서 조금 진행된 이제 뭐 1, 2, 3기 정도 해당하는 암들이 이제 해당한다 그러면 4기는 이제 주 요체는 약물 치료가 맞긴 맞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수술적인 치료도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제 같이 조합해서 이제 치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아마 약물치료에 국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반 항암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머리 빠지고 토하는 이제 이런 항암제인데, 근데 또 다행히도 요즘에 항암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토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또 그다음 머리 빠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서 사실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부작용들이 없는 일반 항암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잘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본인의 유전자형에 맞춰 가지고 그 표적 치료제가 대응이 되는 이제 그런 약제들이 있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조금 두 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게 면역 항암제는 표지자를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표지자를 봐서 어떨 때는 면역 항암제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면역 항암제 아주 잘 들을 거라고 이제 지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뭐 PD-L1이라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PD-L1이라 그런 수치가 50점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폐암 환자들은 현재 거의 모든 환자들이 4기가 되면 일반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급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면역 표지자는 안 봐도 우리가 모든 환자한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폐암 환자가 치료가 하나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 가지 치료가 잘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새로운 옵션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 가지 약제를 썼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약제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암에서 항암제가 말씀하신 세 가지로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쓸 수 있는 약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게 제일 많죠? 예, 제일 맞습니다. 예. 사실은 대단히 독특하게 폐암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역설인데요. 사실은 항상 이제 폐암을 치료하기가 어렵고 환자 숫자도 많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대척점에 있는 게 췌장암인데 똑같이 치료가 어려운 암인데 췌장암은 약제 개발이 좀 더뎌요. 그런 게 아마 환자 숫자에 또 문제도 있다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임상시험이라는 게 환자 숫자가 많을수록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 때문에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일반 항암제도 거의 모든 항암제가 다 폐암은 테스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항암제가 다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몇 개 약제 말고는 거의 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도 현재 제일 많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코어는 저는 1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제 공식화된 거는 이제 10개, 이제 11개가 지금 갈랑말랑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급격하게 증가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은 11개지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치료제들이 기존의 어떤 치료 방법 말고 대단히 또 클레버하게 새로운 또 방법이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 개발이 대단히 빨라지고 있고, 다 폐암이 이제 공통적으로 우선 개발 순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10개, 11개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금방 또 아마 20개로 표적이 될 것 같고,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표적하고 일반 항암제가 좀 다른 게 일반 항암제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는 다 쓸 수가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항암제라는 걸 쓸 때 환자의 상태나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 다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10개를 다 쓰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표적은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개, 11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본인이 맞는 종류는 이제 그 한두 가지에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 또는 맞춤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말해 면역 치료제는 또 누구나 쓸 수 있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들도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로 PD-L1이라고 얘기하는 면역 항암제를 쓰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아마 새로운 약제들이 곧 이제 개발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임상시험 현장에서는 벌써 뭐 기대감이 높아지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것들도 아마 그 진료진에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에 따른 부작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크게 3가지 약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제 첫 번째 이제 비교성으로 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표준 항암제라 그러는 거가 자꾸 이제 토하고 머리 빠지는 부작용을 자꾸 말씀드리고, 또 이제 골수 기능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골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 뭐 적혈구가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기가 어지럽고, 백혈구 떨어지면은 이제 감염이 잘 걸려서 뭐 열나거나 이제 폐렴 걸리거나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게 이제 부작용이고, 혈소판 떨어지는 건 이제 출혈 부작용인데, 다행히도 지금 폐암에 개발되어 있는 항암제가 워낙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이 많아요. 이제 일반 항암제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머리가 빠지는 약이 있고 머리가 안 빠지는 약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을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선암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선암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빠지는 항암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항암제 쓰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1년, 2년, 막 심지어는 5년, 6년 쓰는 환자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만큼 이제 그 폐암에 대한 항암제들은 조금 이제 환자들이 견디기 좋고 좀 순한 일반적인 항암제들도 좀 독성이 준 약들이 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이제 암에 대한 표적만 치료하는 약제라고 처음에 알려졌기 때문에 아예 부작용이 없으면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암에 대한 표적이 또 정상세포도 있다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탈모나 구역질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적은데, 그 외에 약제의 어떤 고유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제 EGFR이라 그러는 타겟에 대한 거는 피부 부작용, 뭐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LK라고 해서 알크 약제들은 부작용이 아주 적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붓는다든지 뭐 이런 고유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약 11가지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알크도 예를 들면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EGFR도 좀 오래된 표적들은 약제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약제가 여러 개 개발이 돼 있거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약제의 고유한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그렇지만은 아주 못 견딜 정도로 힘든 부작용까지는 아니다. 아마 이 정도 이해 드리고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면역 항암제가 사실은 부작용이 일반적으로는 되게 적은 약제로 알려져 있긴 한데, 부작용이 적은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약제가 암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기존의 약제들은 어떻게든 세포를 죽여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아예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얘는 이제 우리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이제 만드는 이제 기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결국 암을 죽이는 거라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로 이 약제가 들어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적기는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면역세포가 암세포만 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엉뚱한 정상세포를 또 공격하는 경우가 또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가렵고 뭐 이런 것들 정도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이제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그 갑상선 기능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부신 기능이나 내하수체 같이 내분비 쪽에 이제 기능을 건드려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내분비 쪽의 약제를 우리가 이제 보충으로 계속 같이 드시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빈도가 좀 약을 오래 쓰시게 되면 좀 빈도가 조금 증가가 돼서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그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관련 부작용 중에 아주 심한 게 올 수가 있긴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 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게 골수이식이란 걸 아마 아실 텐데, 골수이식이란 게 결국은 이제 일종의 아주 극단적인 면역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골수 전체를 바꾸면서 그 면역 관련 부작용이 아주 다양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면역을 바꾸다 보니까 아주 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세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꼭 좀 필요하다 그러는 게, 대부분 괜찮다가 퍼센트가 낮지만 아주 세게 올 경우에는 대단히 민첩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고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뭐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장기간 동안 복용하시거나 장기간 투약하시면서도 일상생활 잘 유지할 정도로 그런 게 가능하시고, 또 심지어는 얘기 안 하면 암 환자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확실히 큰 발전을 이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외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치료제나 아니면 또 소개해 줄 만한 신약 있으시면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